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금융시장은 한 남자의 결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수조 달러가 움직이고 한마디 말에 국가의 운명이 바뀝니다. 중국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금 보유고 그것이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언론은 이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침묵했고 미국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융계 내부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금융전쟁의 진실, 그리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글자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만듭니다. 금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은 금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왕들은 금으로 왕관을 만들었고 제국들은 금을 축적하여 부를 과시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도 금은 화폐의 기준이었습니다. 금본위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화폐 가치가 금에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달러를 가져가면 그에 해당하는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제금융 질서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971년 닉슨 미국 대통령이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금태환 정지 선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금본위제의 종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달러는 금이 아닌 미국의 신용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믿으니까 달러를 쓰는 것이지 금으로 바꿀 수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명목화폐 시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금이 완전히 의미를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금은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위기가 오고 화폐 가치가 폭락해도 금은 가치를 유지합니다. 전쟁이 나고 나라가 망해도 금은 남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외화 보유고의 일부를 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한 보험 같은 것입니다. 중국은 이 금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후 중국의 금 보유량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공식 발표로는 약 2,000톤이 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중국은 금 보유량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실제로 보유한 금이 공식 발표의 두세 배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금을 모으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달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국제 무역의 대부분이 달러로 결제됩니다. 원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고 철광석을 수입하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달러 패권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이 달러 패권 덕분에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달러를 찍어내면 전 세계가 그것을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물건을 만들어 수출해야 달러를 벌 수 있지만 미국은 돈을 찍으면 됩니다. 이것이 기축통화의 특권입니다. 중국은 이 구조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면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1대1로 참여국들과 위안화 결제를 늘리려 합니다. 그리고 금을 사들입니다. 금은 어느 나라의 화폐도 아닙니다.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달러가 흔들려도 버틸 수 있습니다. 중국의 금 축적은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입니다. 돈의 흐름을 읽는 데 탁월합니다. 그는 중국이 금을 쌓아가면서 미국에 도전하려 한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박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됩니다. 중국이 쌓아놓은 금이 휴지 조각이 되게 만들면 됩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트럼프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에 등장한 디지털 화폐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돈입니다. 실물이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 안에 숫자로만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덕후들의 장난감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몇 원에 불과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점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왜 샀을까요?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만 발행됩니다. 더 이상 만들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 자체에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달러나 원화는 정부가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더 찍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불가능합니다. 희소성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과 비슷합니다. 금도 지구에 매장된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한 비트코인이 수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큰 돈을 잃은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변동성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수십 %가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체도 없는 것에 왜 돈을 넣느냐고 했습니다. 정부들도 비트코인을 경계했습니다. 탈세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는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금 대신 비트코인을 사게 됩니다. 금의 수요가 줄어듭니다. 금 가격이 떨어집니다. 중국이 쌓아놓은 금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반면 비트코인 가격은 오릅니다. 미국에 비트코인이 많다면 미국은 이익을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을 규제하기보다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하기 쉬워졌습니다. 심지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전략 비축유처럼 전략 비축 비트코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중국은 당황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비트코인을 싫어합니다.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비트코인 채굴도 금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트코인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국경 없이 비트코인을 보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본 통제를 하려 해도 비트코인으로 돈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통제 불능의 골칫거리인 것입니다. 중국이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동안 미국은 비트코인을 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트코인 관련 산업이 미국에 집중되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코인 채굴 회사, 비트코인 관련 금융 서비스 회사들이 미국에 본사를 두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생태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중국은 비트코인을 금지함으로써 오히려 비트코인의 주도권을 미국에 넘겨준 셈이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비트코인을 키워서 디지털 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금의 대안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합니다. 중국이 쌓아놓은 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반면 미국이 주도하는 비트코인 생태계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금융 패권의 새로운 전쟁터에서 미국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비트코인은 역사가 짧습니다. 금은 수천 년간 가치를 인정받아왔지만 비트코인은 겨우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각국 정부의 규제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도 여전히 큽니다. 하지만 트렌드는 분명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금보다 비트코인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트코인의 비중이 커지고 금의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금융 전쟁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한국은 금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습니다. 한국의 금 보유량은 세계적으로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약 100톤 정도입니다. 중국의 2000톤, 미국의 8000톤에 비하면 적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매우 큰 나라입니다. 한국인들의 비트코인 투자 열풍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거래량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때 비트코인 가격이 한국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뜻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물론이고 중년층까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끄는 삼성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는 암호화폐 지갑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삼성은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블록체인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강모 LG그룹 회장이 이끄는 LG도 블록체인 기술 연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미래 모빌리티와 연계한 블록체인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모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한국 정부는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해 다소 모호한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육성하지도 않았습니다. 투기를 조장한다는 우려와 새로운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삼으려 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뒤처질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청년층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규제와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여야 모두 암호화폐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은 금융기술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모바일 결제 등에서 세계를 선도해왔습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도 결국 금융기술의 일종입니다. 한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입니다. 카카오뱅크, 토스 같은 핀테크 기업들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으로 중국의 금을 공격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은 현명하게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금도 유지하면서 비트코인 시대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올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금융시장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이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예상과 달리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금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고 오히려 불안정한 시기에 금값이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나라는 분산 투자를 합니다. 한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외화 보유고를 다양하게 운용합니다. 달러, 유로, 엔화 등 여러 통화와 금,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합니다. 비트코인을 중앙은행이 직접 보유하는 것은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이미 상당한 비트코인 자산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는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아니지만 국민 차원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시대에 대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도 암호화폐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비트코인을 비교적 일찍 합법화한 나라입니다. 이미 2017년에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습니다.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으므로 트럼프의 비트코인 전략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이 비트코인 우호 진영을 형성하고 중국이 반대편에 서는 구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끄는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북한은 비트코인을 해킹하여 훔치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북한의 해커 조직들이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하여 막대한 비트코인을 탈취했습니다. 북한은 국제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무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해킹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이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닙니다. 국제 정치의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중국 견제의 무기로 삼으려 하고 중국은 비트코인을 금지하며 위안화 디지털 화폐로 맞서려 합니다. 일본과 유럽은 각자의 방식으로 디지털 화폐 시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해킹으로 비트코인을 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최선의 선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빠른 적응력입니다. 한국은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한국은 가장 빠르게 스마트폰 강국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국은 이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빠르게 적응할 능력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에는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인 것은 비트코인 시대에도 유리한 조건입니다. 채굴 장비에 들어가는 칩을 한국 기업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산업이 커지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게임 산업도 관련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한 플레이 투 원 게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암호화폐를 벌 수 있는 게임입니다. 한국은 게임 강국입니다. 넥슨, NC소프트, 크래프톤 같은 세계적인 게임 회사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블록체인 게임에 진출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금융 전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뿐 아니라 다양한 수단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입니다. 관세, 기술 제재, 금융 제재 등 모든 카드를 동원할 것입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위안화 국제화, 디지털 위안화, 금 축적 등으로 맞설 것입니다. 두 강대국의 충돌 사이에서 한국은 현명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지만 중국과의 경제관계도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양쪽 모두와 협력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금융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중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화폐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금도 보유하고 비트코인 산업도 키워야 합니다. 균형과 유연성이 핵심입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디지털 화폐라니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처음 신용카드가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현금 없이 카드로 결제한다는 것이 신기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용카드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불확실성이 크지만 완전히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으로 중국의 금을 박살내겠다는 전략, 이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계 금융 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러 중심의 체제가 영원히 갈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금이 계속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화 보유고는 세계 9위권 수준입니다. 약 4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 중 금은 약 100톤으로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달러, 유로, 엔화, 채권 등에 분산 투자되어 있어서 안정적입니다. 한국은행은 보수적으로 외화 보유고를 운영합니다. 투기적인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국가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더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합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한국인들이 많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국가 전체로 보면 리스크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하게, 국민은 다양하게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금융 전쟁에서 한국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강대국이 싸우느라 정신이 없을 때 한국은 조용히 실리를 챙길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중국과의 무역관계는 유지하고 미국과의 동맹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외교적으로도 금융적으로도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지혜를 발휘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들먹이고 시진핑이 금을 쌓을 때 한국은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화려한 선언도 없었고 요란한 정책 발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고 한국의 국민들은 새로운 자산에 투자하며 한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변화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먼저 위협하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트위터로 으름장을 놓지도 않고 중국처럼 대외적으로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실력을 쌓고 기회가 왔을 때 움직입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금융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싸우는 동안 한국은 준비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한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고 번영해온 비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로 남겨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세계의 이면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